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님 모시고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지구 날씨가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인도 뉴델리는 섭씨 50도가 넘는 이제 날씨였다고 하던데 50도라니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기후 위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극단적인 날씨, 폭염이나 가뭄, 홍수, 태풍 이러한 것들이 198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가 발생을 했었어요. 1년에 200개. 1년에.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900개를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이 극단적인 날씨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 4배 이상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날씨라고 하는 거는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이 지구 대기는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 진자 운동에서 이게 충격을 주면 이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날씨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극단적인 이러한 날씨들이 지금 증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고작 이제 1도만 온도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에는 엄청난 또 충격을 주고 위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도라고 지금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로 배출해서 1.1도를 사람들이 지금 상승을 시켜놨거든요. 1.1도 우리가 별로 위험을 느낄 수가 있는 온도가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10도 이상이 변하고 계절적으로다가도 굉장히 크게 온도가 변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러한 하루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1년 이제 전 지구적인 전체 평균의 온도가 1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빙하기, 간빙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죠. 자연 스스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가 1000년에 1도 상승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상승시켰거든요. 자연에서 속도보다 가장 10배나 지금 빠르게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면 이게 기후가 균형을 잡고 있다 갑자기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균형이 무너지는 나오고 거죠. 있습니다. 저게 아까 말씀하셨던 진폭의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저기 이제 평년보다 온도가 높은 저 꼬리 부분이 굉장히 지금 두툼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날씨, 고작 기온은 한 1.5도 상승밖에 안 됐지만 지금 극단적인 날씨는 서너 배씩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저러하다라고 하는 거고, 앞서 했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이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럼 균형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극단적인 날씨들이 이제 증폭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우리가 1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현재 한 7% 정도 수증기가 증발을 합니다. 1%, 1도 상승에 따라서 수증기가 우리가 사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요? 수증기가요. 수증기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은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만큼 많은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전보다 비가 내릴 때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근데 구름을 만들려면 공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는 지역은 거기는 고기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공기가 세게 내려오니까 또 이 고기압에서는 날씨가 맑잖아요. 이런 맑은 날이 훨씬 더 많아진다. 다시 말해서 이제 폭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서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더욱더 많은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더욱더 맑은 날이 많아지는 가뭄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폭염과 이 홍수가 동시적으로다가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0년간의 자료를 보게 되면 강수량은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 올 때 왕창 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전혀 안 내리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습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1도 상승할 때마다 그 수증기가
7%씩 증가를 하니까 이제 습도 자체가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인도 같은데 지금 50도 가까이 됐다라고 했는데 온도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지역에 이제 습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습도가 보통 우리가 35도 수준에서 습도가 거의 100% 가까이 되면 이 피부에서 그 수증기가 이 증발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몸에서 열을 빼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열을 못 빼내는 상태로 사람이 한 6시간 정도 이상을 못 견딥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더워진다는 거죠. 더 더운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못 견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못 빼내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증발이 일어나야지 이제 수분 증발이 일어나야지 몸이 이제 시원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결국 그래서 원래는 그게 이론적인 온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온도를 지금 돌파를 하는 이런 상황. 결국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도만 올라가도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지구 가열의 문제 원인 그 화석 연료가 이제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석 연료를 쓸 때 나오는 것 중에 뭐 초미세먼지도 있고 온실가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화석연료 태우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함께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 지속 시간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배출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기 중에서 버텨내는 미세먼지가 일주일 정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면 일주일 후가 되면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가 그냥 0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는 그냥 우리 세대가 배출을 하고 우리 세대가 둘러 마시고 우리 세대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족족 얘는 그러니까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는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편익을 대단히 누렸잖아요. 그 결과로 나온 이 온실가스가 미세먼지처럼 일주일 만에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는 차곡차곡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가 배출한 화석연료로 인한 편익은 하나도 없이 위험만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세대 간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온실가스, 기후 위기 문제를 유엔 산하의 전문가 단체인 IPCC에서 그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 일단 이 IPCC의 보고서 내용부터 조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IPCC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유엔 산하에 이제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각자가 뭐 맡은 파트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발표된 논문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문들을 추려내고 거기에 있는 문장만을 갖고서 그 보고서를 완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집단 지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바로 이 이제 IPCC 이제 보고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게 한 5년 내지 7년마다 한 번씩 이 보고서가 나와서 이제 작년까지 해서 6차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가 이제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이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이 지구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하거든요. 1990년에 1차 보고서, 95년에 2차 보고서 나올 때만 해도 오늘날 이 기온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인간 때문이다, 인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자연의 변동성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차 보고서가 나왔던 2001년도에 그때는 인간 때문에 이런 위기가 일어난다는 거 67% 이상의 확률이다. 3분의 2 이상 확률. 그다음에 2007년도에 4차 보고서 나올 때 90% 이상, 2013년도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95% 이상, 작년에 2023년도 보고서에서는 99% 이상의 확률로 오늘날의 이 위기는 바로 인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 문장으로 다 압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제 그 유엔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류가 그러한 경고를 해도 얼마나 안 들으면 딱 한 문장 이것만이라도 들어라. 약간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6차까지 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6차 보고서가 이제 2021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 6차 보고서에서
공통 사회 경제 경로라는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앞서 제가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가 이제 1000년에 1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시켰다. 우리는 자연의 가장 빠른 속도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니까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이 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2100년까지 어떤 세상을 만들런지가 이게 불확실해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면 배출량이 베리 하이 높아질수록 5도라는 거는 5도만큼 높아진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회 경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사회가 되면 이 정도의 온실가스량이 배출이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양이 나오게 되면 그거 갖고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SFP 저기서 원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100년까지 기온 상승 1.5도나 2도를 막을 때만이 저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사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맨 위에 있는 SFP5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한 5도까지도 기온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시나리오가 또 심각한 게 어떤 경로를 밟더라도 네. 2040년까지는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일주일 만에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현재 배출량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데 얘는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축적된 양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농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오 때 햇빛이 제일 세잖아요. 근데 실제로다가 제 기온이 높으면 오후 2-3시가 돼야지 제일 높죠. 그거는 햇빛이 바로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데우고 땅바닥이 따뜻해진 그 열을 갖고 그다음에 공기를 데우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빛이 제일 세죠. 계절적으로다. 그렇지만 우리 바캉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따끈따끈해지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그게 지연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온실가스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려고 하면 일단 해양의 표면, 전 세계 해양의 표면을 이 온실가스가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한 몇십 년 좀 걸리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204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기온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제로로 배출량이 없다 해도 2040년까지는 기온이 상승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워낙 누적된 게 있으니까 40년까지는 일단 간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로 간다 하더라도 이번 세기 말 그러니까 7, 80년 후에도 이제 1.4도 상승이 예측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미래가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막는 경우에 1.4도인데 그것도 중간에 한 2050년경에는 1.5도를 한번 돌파를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순전히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만을 갖고서는 원래 1.5도가 상승됐어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화석연료 때문에 온실가스만 나오는 게 미세먼지가 나오잖아요. 미세먼지는 햇빛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얘가 0.4도를 떨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1.1도가 지금 상승이 됐는데 금방 사라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온도를 올리고 얘가 0.4도를 지금 막고 있는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확 줄여버리게 되면 이 온실가스는 계속 얘는 누적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지만 이 미세먼지 농도는 확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이 미세먼지가 0.4도를 지금 냉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1.5도를 돌파를 한번 해봤다가 이제 1.4도까지 이제 기온이 이제 유지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1.4도에서도 1.4도 이거는 그 1.4도는 우리가 도로에서 이게 가속 페달을 밟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속 100km 달릴 때 시속 우리가 140km로 달린다. 여기서도 위험은 일어나죠. 100km 달릴 때보다 140km 때 훨씬 더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km에서는 그 뭐 인류가 뭐 무너지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그거는 잘 적응해서 어느 정도 회복력, 탄력성으로 그래도 이 세상은 유지되는 범주 그거를 우리가 1.4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 IPCC 보고서를 보면 네.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은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이렇게 네. 경고를 하고 있다고 예, 예.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념 중에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늘리질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화석연료를 안 쓴다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해도.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공학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제거를 해낸다라든가 공기 중에서, 아니면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는다거나, 특히 나무보다도 이 토양이 이 탄소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을 잘 보호를 해서 이 탄소를 갖다가 잘 흡수를 해서 인간이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 양만큼 우리가 자연이나 우리가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만큼 줄여내 갖고 항상 더 이상 공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리지 않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2015년 유엔 기후변화 총회 때 파리 협정을 네네. 채택을 했죠. 예. 이때 나라별로 온실가스의 목표치 예, 예. NDC라고 예, 맞습니다. 한다고 예. 하는데 이거를 나라별로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예. 했는데 근데 이 어떤 NDC를 지키게 되면 온난화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이 우리가 파리 이제 협정에 이제 거기 사인을 하게 되면 각 나라는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는 얼마큼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습니다는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된 양을 100% 다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온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가 이제 파리 기후 협정은 1.5도, 2도를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도를 넘어서 한 2.78도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거다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각 나라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것보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더욱더 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행을 해도 예. 한 3도 정도는 예, 오를 올라간다라고 수 하는 있다는 예, 건데 예. 이렇게 3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는 뭐 빙하가 녹아서 예. 뭐 적도에 있는 나라들이 예. 없어질 수 있고 예.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예. 뭐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고속도로에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거로 이야기를 했는데 1.5도 올라가면 시속 한 150km 밟아버린 거고요. 2도까지 올라갔다면 시속 200km를 밟아버린 거고요. 3도까지 올렸다면 시속 한 300km 밟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는 곧 죽음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까지 올라간다. 결국 이거는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문명의 붕괴, 어떤 좀 환경 재난 같은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도 선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우리의 문명 수준을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게 뭔가 기후 변화로 여기저기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그걸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걸 항상 미래에 가치 있는 데 좀 써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이미 쓰고 있던 이 시설이 무너져서 그 복구하는 데만 돈을 쓰는데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 복구조차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문명이 쪼그라든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2도 이상부터는 점점 우리의 문명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덜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쓰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좀 돌이킬 수 없는 지점, 네. 일종의 좀 티핑 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티핑 포인트에 이를 수 있는 지점 한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뭐 온갖 자연재해나 온갖 감염병, 뭐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해도 보고 그랬죠. 물론 그걸 당한 사람은 비극이었지만 그 인류 전체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들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회복 가능한 위험이었는데 바로 이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복 불가능성.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제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급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빠지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5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 티핑 포인트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2.5도 이상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게 티핑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신호로 이제 잡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북극해를 가게 되면 북극해 바다로 돼 있는데 거의 춥기 때문에 그 위에 빙하가 올려져 있죠. 햇빛이 들어왔다가 빙하에 반사돼서 되돌아갑니다. 그 지역이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빙하가 녹겠죠. 그럼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잖아요. 햇빛이 들어왔다가 빙하가 없으니까 반사돼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에 흡수가 될 거고 그래 기온을 올릴 거고 그럼 해빙이 더욱더 녹을 거고 그러면 더욱더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더욱더 많은 햇빛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들이 아리백이라든지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런 노력들인데 이런 노력들 뭐 이제 각각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먼저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니죠. 이건 유엔에서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합의를 해갖고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파리 기후 협정에서 보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기후 위기를 열심히 대응하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계 모든 금융 이 투자는 기후 위기 대응 목표에 맞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쪽에 투자 자금을 모으라고 하는 것도 파리 기후 협정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이 주류 시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 뭐 아리백이라든가 뭐 ESG 뭐 탄소국경 조정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 전제 조건이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 요구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 주류 시장이 적극적으로 따라가야지만 우리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에 바로 시장의 위기, 경제 위기가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나라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외 의존도 자체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 암울한 전망들을 오늘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희망을 주고 마지막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의 역할들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결과가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미래의 그런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현 세대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세상을 갖다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년이면은 뭐 어린 세대나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유한한데 우리가 이 유한성을 넘어선 너무나 커다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한성 안에서 이 세상을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첫 번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한성을 극복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